자, 화학반응공학 2. 네, 오늘 강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내가 강의를 할 거고, 뭐 상담이 필요하면 미리 나한테 문자나 연락을 한 다음에 오면 되고요. 강의 시간에 이론 강의예요. 이론 강의고 내가 쭉 설명을 할 거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조를 짜줄 거예요. 내가 임의로 조를 짜주면 조별로 숙제를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해준 포맷에 따라서 또 매스캐드를 이용을 해서, 매스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2번 보게 될 거예요. 1학기 때 했었으니까 반응공학이 뭐 하는 강의인지는 이미 알고 있죠. 케미컬 키네틱스. 이거는 사실은 물리화학 시간에도 배운 거지요. 그리고 반응공학 1에서도 배웠고, 이 케미컬 키네틱스가 화학 반응 속도와 미케니즘을 연관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케미컬 키네틱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 메커니즘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이거는 화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지만, 이거를 반응기 설계하고 연관시켜서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타입의 반응기를 쓰고, 또 타입이 결정이 되면 반응기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되는지, 또는 반응 시간은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반응 조건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촉매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야죠. 그런데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이 책 갖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다뤘던 부분은 뒤에서 공부했던 챕터의 제목을 보여주겠지만 다 어떤 반응들이었죠? 대전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였었어요. 1학기 때 공부했던 반응들은 다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어요. 물론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것도 일부 조금 하긴 했어요. 일부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리액턴트를 넣어줄 때, 이럴 때라든가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대전제는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에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일정한 아이소서멀 리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좀 더 복잡한 반응들을, 복잡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할 거예요. 교재는 이거고, 포글러라는 분이 쓴 Essentials of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왜 그림이 달라? 이 책이에요. 대부분 갖고 있죠. 근데 왜 책들을 안 갖고 왔나 오늘? 이 책이고, 1학기 때 절반을 나갔어요, 이 책에. 옛날에 내가 강의할 때 썼던 책은 요거죠. 옛날에 강의할 땐 이 책을 썼는데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책은 요거고, 아마 김상환 교수님한테 반응공학 배운 사람은 아마 요 책으로 했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요 책을 씁니다. 강의 시간, 화목 9시,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고. 이 강의는 비러닝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이 강의한 걸 다 촬영한 게 이러닝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강의 자료도 내가 여기에다가 올릴 거고, 질의응답 여기에 질문을 해도 좋고, 그리고 숙제한 거 제출을 여기다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공지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앱을 다운받으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선수 과목은 물리, 화학, 물리화학, 연력학, 미적분,
그다음에 1학기 때 했던 반응공학 1. 네. 반응공학 1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늘 그렇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습이나 복습을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가장 좋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복습을 하든 예습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기 바래요. 자, 이게 1학기 때 공부했던 챕터들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게 반응기의 타입에 따라서 뭐 배치 리액터, CSTR, PFR, PBR 뭐 이런 리액터 타입에 따라서 몰 밸런스씩 세우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컨버전에 대해서 몰 밸런스를 이용해서 그 컨버전 관점에서 리액터 사이징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레이트 로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이 몰 밸런스식을 농도로 표현되도록 바꾸는 일을 했었죠. 얘네들을 다 컴바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컨버전 관점에서 쭉 얘들을 봤어요. 그리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관점에서 또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을 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두 개의 챕터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뭐 별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던 반응의 차수에 따라 반응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 챕터는 멀티플 리액션, 뭐 패럴렐이나 시리즈 리액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기본적인 대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소서멀, 다 아이소서멀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2에서 할 거는 뭐냐 하면 챕터가 줄었어요. 5개밖에 없네. 챕터가 5개니까 이제 숙제도 5번밖에 안 나가겠네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의 리액터 사이징 얘기를 할 거예요. 리액션 메커니즘 얘기를 첫 번째 챕터에서 할 거예요. 9장에서. 요때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게 그 효소 촉매 반응이에요. 엔자임을 이용한 엔자임이 뭐 바이오 캐탈리스트죠. 그 효소 촉매 반응.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배웠어요. 언제 배웠지? 물리화학 2 시간에. 생각 안 나요? 물리화학 2 시간에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 이런 거 배웠었죠. 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이제 일반적인 촉매, 캐탈리시스, 뭐 주로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캐탈리시스, 캐탈리틱 리액션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역시 사실은 상당 부분 배웠어요. 언제? 물리학 2 시간에. 그 물리학 2 가장 마지막 챕터가 그 고체 표면에서의 processes on 뭐 solid surface 그래가지고 그때 뭐 랭뮤 adsorption 배우고 BET adsorption 배우고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엘리 리딜 메커니즘, 랑뮤어 힌셰루드 뭐 이런 거 그런 메커니즘들 배웠었죠. 그런 얘기가 여기 또 나오게 돼요. 물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챕터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안 다뤘던 non isothermal reactor 디자인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non isothermal reactor 디자인,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반응 중에 처음 거는 adiabatic, 단열, 따라서 발열 반응이라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어다이어베틱 상황에서 난 아이소서멀인 그런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난 아이소서멀인데 이번에는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2개는 여전히 스테디 스테이트가 가정되어 있는 거야. 스테디 스테이트 하에서 이럴 때. 그 다음에 13장은 스테디 스테이트도 아니고 아이소서멀도 아닌 경우를 얘기하죠.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아이소서멀인데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는 1학기 때 살짝 다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온도가 일정한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CSTR을 처음에 가동하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다룰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도 아니고 아이소서멀도 아닌 그런 경우를 간략하게 다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챕터를 마치고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까똑.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스케줄을 봅시다. 챕터가 5개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애매해요. 애매해. 5개라. 이게 6개면은 3세트 하면 되는데 5개라. 여기 뭐 버퍼를 넣어놨어요. 9장, 10장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에 1학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별로 호목을 제출하죠. 그 호목을 내가 무작위로 시켜서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지도 몰라요. 진도가 쭉쭉쭉 나가서 여기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이걸 할 거고, 아니면 바로 뭐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는 요 날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목요일일 거예요. 시험은 뭐 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챕터 3개 하고 호목도 3개 하고, 그리고 10월 17일에 기말고사, 이것도 목요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요날 수업이 없어요. 10월 1일 날. 왜 없지? 국군의 날이라서.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지금 공휴일 아니죠. 근데 10월 1일 날 내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날은 수업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진도 나가다가 뭐 지금 계획은 끝까지 다 나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나가면 책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진도가 너무 느리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봐서 사실은 1학기 때 했던 것보다 2학기 때 게 좀 더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 1학기 때는 아이소서멀이었어요. 아이소서멀. 따라서 몰 밸런스만 생각하면 됐는데, 2학기 때 다룰 거는 요 앞에 거는 뭐 별 문제 없지만 요 부분이 난아이소서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밸런스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몰 밸런스하고 에너지 밸런스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니까 좀 더 식도 복잡해지고, 뭐 식 하나가 막 반 페이지 들어가고 막 이래요. 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많은 경우 문제들을 다 소프트웨어를 써서 풀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도를 쭉쭉쭉 나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표정이 영 아니다 싶으면 진도 나가는 속도를 좀 줄이고 일부 양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1학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험은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북인데 깜지 A4지 한 장을 갖고 들어올 수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내 수업 처음 듣는 사람. 내 수업 처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다 알지. A4 앞뒤로 시험 범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자기가 적어오고 싶은 거 뭐든지 손으로만 적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식도 드립다 많은데 그거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단시간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하면 내가 수식도 시험 시간에 칠판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식을 몰라서 그 시험을 못 볼 일은 없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한두 단계, 서너 단계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게 금방 유도할 수 없는 식이라면 그건 내가 알려줘요. 그 교재에 보면 사실은 유도 단계가 다 설명이 돼 있지 않은 식들도 일부 있어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식들이 가끔 있어. 그런 건 그냥 알려줄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안 적어봐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중간기말 35%고 요거 15% 이렇게 해서 학점을 줍니다. 홈워크는 팀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 이거 상대평가일 거예요. 뭐 학교 정책을 따라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점을 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짜게 줘요. 이거보다는 왜 35%까지 A를 안 주세요? 왜 70%까지 A, B를 안 주세요? 그런 얘기 더 이상 이제 나한테 하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A, B를 70% 줘본 적이 없어요. 학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점을 주면 학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하위 31%인 학생이 B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홈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홈워크는 각 챕터마다 나가기 때문에 4번 나갈 거고 날짜는 내가 정해줄 거예요. 그 공지사항에다가 비러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질의응답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홈워크 1, 2, 3, 4, 5 제출일 거기다 다 적어줄 거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1학기 때처럼 제출하면 돼요. 1학기 때도 늦게 제출한 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날짜는 잘 지키더라고. 늦게 내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팀 액티비티다. 따라서 동료를 잘 만나면 일이 좀 수월해지죠.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매스케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숙제를 해야 되고 포맷도 내가 정해줬죠. 그 포맷에 따라 숙제를 내야 돼요. 숙제를 채점하는 방식은 제때 내면 상중하로 해서 잘한 조는 10점, 보통은 9점, 좀 미흡하면 8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런데 늦게 내면 기한보다 늦게 내면 상위 7, 중위 6, 하가 5예요. 안 내면 당연히 빵점이고 이 점수 S는 조별로 받는 점수죠. 그런데 같은 조 안에도 열심히 하는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있지. 그래서 다 똑같이 받으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웨이팅 팩터를 W를 곱할 거예요. 조가 받은 점수에다가 개인별로 웨이팅 팩터를 곱하는데 이 웨이팅 팩터는 숙제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했다면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야. 따라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점수 평균보다 5점 높은 이 점수보다도 더 높아. 꽤 잘 한 거죠. 이러면 조가 받은 점수를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평균이 60점인데 70점을 받았어. 그러면 65점보다 높은 점수니까 조가 받은 점수를 다 가져간다. 뭐 평균 마이너스 5, 평균 더하기 5 요 사이에 있어요. 자기 점수가. 그러면 조가 받은 점수의 90%만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평균보다 좀 많이 못했죠. 그러면 조가 받은 점수의 80%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평하겠지. 홈워크를 열심히 안 한 친구는 10점 팔고 시험을 못 볼 거예요. 그러면 홈워크 점수도 나빠지게 되겠죠. 물론 아주 가끔 홈워크 할 때는 땡땡이 찍고 전혀 협조 안 하던 친구가 시험은 덜컥 잘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친구가 가끔 있어. 근데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가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점수라는 건 성실성을 평가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나 성실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이널 스코어는 이렇게 되겠죠. 숙제가 5번 나가니까 중간고사까지 처음에 호목 2개는 중간고사까지 점수, 뒤에 호목 3개는 기말고사 점수로 해갖고 웨이트 팩터를 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오케이? 네. 이게 템플릿이죠. 그래서 여기다 문제를 적어야 돼요. 문제를 무조건 적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러하니 나는 요런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맞겠다. 접근 방법을 적고 실제로 풀이 과정을 여기다 적는 거죠. 이 풀이 과정에서 이 매스케이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답을 여기다 적어요. 답을. 여기까지는 사실은 솔루션 매뉴얼을 보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수가 다 솔루션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 1학기 때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지. 얻은 답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였는데 나는 이런 답을 얻었다. 이 답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확장해서 그 답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physical and or chemical meaning 이 부분을 풍성하게 적어줄수록 좋은 점수 S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팀별로 받는 점수 S는 상중하는 요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자, 질문.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제 그 리액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책을 없는 사람은 사고, 가급적이면 원서를 보도록 하고, 페이지가 우리가 341페이지부터 한 650페이지까지, 꽤 되네. 한 300페이지 이제 진도를 나가게 돼야 되는데,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별로 그 한눈 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강의를 쫓아와 주기 바래요. 여기까지 합시다.